이번 주 잘 열어보는 한국사 강의는 그 정유산 선생이 쓴 법천사 지광국사 해링큰 스님의 일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천사는 진리의 샘이라고 하는 절명을 갖고 있는데요. 원주 폐사지입니다. 그러니까 옛 절터인 거고요. 지광국사 해린 스님은 원주 원시 출신으로서 국사의 지위에 올라온 큰 스님입니다. 우리 대학이 원주에 있기 때문에 그 연세의 스승들과 원주의 스승들을 합쳐서 우리의 21세기 미래 학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그 원주의 큰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 해린 스님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그분의 일생을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것으로서 그 지방사와 세계사가 어떻게 일치가 되고 있는지, 지방사와 국가사가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는지 하는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이제 사가가 쓴 글하고, 여기는 전문 해설자 해설이 없는데 후반 부분에서 이제 해당 학자, 그러니까 이인재의 논문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논문들을 제시할 건데요. 이런 글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들의 그 역사 현장 재현 능력과 그 미래 역사 재구소 능력을 이제 함양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역사 논문 작성 능력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커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강국사 해린 큰 스님은 뭐 당연히 그 당시에 그 그림도 없고 사진도 남아있지 않지만 요즘 그 히스토리컬 페인팅이라고 해서 역사적 그림들, 인물들이나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화가분들이 그 역사학자들이나 이제 관련 학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해린스님의 그런 그 그림을 그려낸 것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승탑과 승탑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다비를 하셔서 나오는 사리를 모시는 게 승탑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승탑을 모시게 된 그런 내력, 그분의 일생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정리한 부분이 이제 승탑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승탑은 이제 부도라고 하는 말로도 쓰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 관련 다른 그런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천사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발굴을 했는데요. 그 발굴한 결과에 이런 이제 큰 그 법천사 터가 이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승탑원, 그러니까 이제 승탑이 모여 있는 그 전래 공간이 이제 그 빨간 표시하는 동그라원에 있는 공간인데요. 당시 이제 법전사 터는 이렇게 이제 그 객관 공간, 그리고 이제 예불 공간, 그리고 이제 승탑원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두 이제 남양집이니까 주로 이제 동쪽에 승탑원 공간이 있고 서쪽에 객관원 공간이 있고요. 예불 공간에 이제 맞은편으로 이제 전입구가 있겠죠. 이제 뒤편에서는 법천천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주변에도 역시 이제 절과 관련되는 고고 유물들이 나와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발굴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승탑원 공간이 이제 정비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좀 가까이 보게 되면 아직은 이제 승탑비는 그 이전되어 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것을 이제 가상해서 이제 설명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그 절 동쪽에 승탑비가 있고 서쪽에 이제 승탑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중에 이제 승탑비 그리고 승탑비에 실려 있는 정유산 선생의 글을 이제 주로 분석하는 거니까 이제 그 주로 오른쪽 승탑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탑신에 해당되는 부분에 실려 있는 정유산 선생님의 글을
이제 보는 것이 이번 동영상의 목표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글이 다 씌어져 있는 것인데, 양옆에는 이제 마치 이제 그 무늬가 쭉 둘러져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위에 재획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또 역시 이제 화려한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마치 이게 돌의 색인 건가 아니면 비단의 색인 건가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화려합니다. 그 유식이 고려의 그 문화 수준이 아마 이런 정도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해리 스님의 일생을 보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이게 한자로 글이 쭉 쓰여져 있죠. 이 내용들을 이제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그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처음에 굉장히 난감하시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제 그 기성학자들로 인해서 길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제 한국금성문 종합영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성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제 금성문에 대한 소개도 되어 있고 연구 현황도 되어 있고 이제 탁본 소개도 되어 있고 금성문 찾기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금성문 찾기에 들어가서 이제 법천사 혹은 지강국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키워드를 거기다 해놓고 그걸 이제 검색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왼쪽 그림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광국사 관련되는 검색대 자료는 이제 총 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위편에 있는 거, 이제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그 엔터를 치면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탁본, 판독문, 해석문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학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탁본에도 아주 그 심력을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독문, 해석문에도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 후대 좀 더 이제 과거의 역사학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이제 탁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성균관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제 조동원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탁본과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셨고요. 예, 그걸 탁본한 것을 이제 판독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서는 이제 한국금속 전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체 편찬해낸 그 허홍식 교수라고 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제 허홍식 교수가 주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해석문은 이제 주로 이제 불교 금속문과 관련해서는 그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시는 이지환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판독에 대해서는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판독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탁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글자 중에서 마멸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글자를 어떻게 판독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물론 허웅식 선생님이라고 하는 좋은 그 멘토가 계시지만 이제 그분이 판독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탁본과 비교해 봐서 정밀 감정을 쭉 해서 어떻게 판독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판독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독에 보면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통시대에 썼던 이제 그 어휘들이 있는데 이 어휘들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를 갖고 이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독이 잘 되어 있더라도 이제 해석문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 역시 이제 30대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금성문들을 봤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해석이 안 되거나 판독이 안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제 그 글을 이제 잘 판독해내고 이제 그 해석해내서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광국사 해린 스님의 일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그 PPT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맨 위에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제 그 증시, 지광국사, 현묘지, 탑비,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명이 진리의 셈이라고 하는 그 뜻이고요. 지광국사라고 하는 분의 이름은 지혜의 빛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진리의 셈에 지혜의 빛이 비추어져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이 글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이분은 이제 굉장히 그 법호를 많이 받으셔서 이제 그 강진, 홍도, 명류, 도노, 계정, 고묘, 응각, 탐현, 도원, 통제, 연호, 법동, 구행, 류성, 도수, 융소, 낭철이라고 하는 17개의 법호를 이제 그 국왕으로부터 하사 받으셨고요. 또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광이라고 하는 지혜의 빛이라고 하는 그 시호를 또 역시 이제 임금님으로부터 하사를 받았고 그 탑에 대한 것도 이제 현묘지 탑이라고 해서 탑의 이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맨 뒤에 다루는 이제 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명은 이제 운율을 갖추어서 쓴 글인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서문들을 이제 쭉 갖다 쓰죠. 이제 이거 병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예는 굉장히 압축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 서문들을 그러니까 그 산문들을 잘 읽어야지 시문들을 이제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서 우리들은 이제 서문에 치중을 해서 글을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제 정유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글을 지었습니다. 봉선찬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글을 짓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정유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글을 지어서 썼고요. 또 안민호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아마 이 당시에도 글을 잘 짓는 것하고 그 글을 잘 쓰는 거 하는 거는 굉장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유상이라고 하는 분이 잘 글을 지어 놓으면 그걸 이제 안민호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잘 써서 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밑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전자체로 되는 그 글의 전체적인 비비의 제목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전액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전자체로 된 그런 에코를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지광국사 현묘지탑 비명이라고 하는 글이 되어 있고 양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가 이제 안민호 선생이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을 새긴 거, 글자가 쓴 걸 보면 이제 글자를 하나씩 대고 이제 돌에다 다 새기는 사람은 이제 이영보라고 하는 이하고 또 장자춘이라고 하는 이가 그 두 분이 이제 해서 이제 글자를 새기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맨 뒤에 실려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체적인 글이 되어 있다가 되어 있어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이제 정유산 선생이 이제 그 글을 지었고 그 지은 글을 배경으로 해서 안민호 선생님이 아주 예쁜 글씨로 잘 써서 주면 그리고 이제 그 전자로 된 그런 제액도 이제 잘 써서 주면 그거를 이제 이영보와 장자춘이 이제 새기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정유산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지을 때는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글을 가지고 지은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글 쓸 때 그런 거지만 이제 그 1차 자료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도 찾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저서도 찾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글 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정유산 선생이 글을 쓸 때에도 이제 해린 스님과 관련되어서 뭐 제자, 뭐 집안 사람들, 뭐 친구, 뭐 여러 사람들의 글을 다 이제 모읍니다. 이제 모으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정유산 선생의 이제 자기 스타일로 이 전체적인 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연어도 이제 중국의 송나라 연어도 나오고 이제 요나라 연어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연어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분이 그 참고한 자료들을 아주 충실하게 정리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유산 선생이 쓴 글은 그 글이 이제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글이 아니라 마치 역사서를 쓰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이제 관련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글을 쓰게 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정유산 자신의 이제 그 내가 이 글을 왜 쓰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었을 때 해린 스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해린 스님의 그 탄생 이전에 본인의 이제 그 일종의 병서 서문에 해당되는 글에서 정유산 자신이 그 해린 스님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즉 해린 스님의 불교계의 역할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정치계의 역할이나 사회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정유산이 이제 처음에 쓰는 영역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 이제 주요한 인물로서 이제 불교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세친 스님은 이제 인도 스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유식학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완성시킨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삼매의 경지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선정의 경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친 스님께서는 이제 팔식의 근원,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셔서 정과 해, 정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크게 이제 도입해서 시작을 하시면서 진정한 종지라는 것은 이제 크게 열어서 이제 서로 이제 응하게 한다. 서로 이제 융합시키는 거고요. 또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도 이제 점차 세상에 넓혀서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승일 불교가 됐건 이제 소승 불교가 됐건 이건 이제 뗏목 비유로서 이제 경계심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 뗏목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하게 되면 이제 뗏목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타고 강을 건너겠죠. 근데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 뗏목을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걸 버리고 갈 건가? 아니면 그것을 이고 갈 건가? 이런 문제가 다 나오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비유를 왜 하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그 공부할 때도 항상 문자로 말미암아서 뜻을 터득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도 이제 뜻에 이제 마음이 탁 열릴 경우에서는 여기 이제 문자 연연하게 되게 되면 이제 전체 뜻을 터득한 내용이 이제 도달하지 못하게 되니까, 경전의 말이라고 하는데 너 문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뗏목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하게 되게 되면서 문자보다는 더 중요한 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주재하기를 하는 능력, 그러니까 책임지고 처리하게 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괴지하는 능력, 이제 가르침을 잘 지켜 나가서 이제 확대해 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불교계의 역사를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대강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극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래 심오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차별 없이 대하게 되는 게 이제 지극한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예리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둔한 사람들도 있어서 깨달음의 깊이가 어떤 사람은 깊기도 하고 얕기도 하다. 이것이 이제 그 세상살이니까. 스님들이나 큰 스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어리석고 미혹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인재를 등용하려 할 때는 어떤 때는 이제 방편을 갖고 설명하시고, 어떤 때는 이제 진리를 갖고 설명을 하시는 이제 설명 방식의 자유자재를 이제 구사하셨던 것이 이제 불교의 큰 역사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불교계에서는 어떤 그 성과가 있었느냐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부처께서 입적하신 지가 이제 오래되시니까 이제 살아계실 때 지은 글이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 글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모은 글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이제 특히 이쪽에 그 법상정 계통에서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이제 현장 스님이시니까 그런 거를 잘 정리할 때는 이제 현장 스님처럼 이제 인도도 방문하시고 이제 중국의 전통적인 불교 해석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이제 새롭게 그 정리해서 냈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처님의 생각과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고 부처님의 말씀을 잘 찾아가는 과정이었었는데 그럴 때 이제 현장 같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가들, 번역가들, 부처님 말씀을 해석해주고 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아수라 같은 굴에서도 이제 정성스럽게 마음에 새겨서 부처님 말씀을 이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시죠. 그 결과 법외로운 가르침이 크게 믿어지고 이에 대한 말들이 널리 날렸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물론 이제 앞부분에서 그 말보다 문자에 얽매지 말고 이제 진리에 좀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정유산이 보기에는 이제 그 진리만큼 중요한 게 이제 문자인데 그런 문자를 통해서 부처님의 그런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지은 글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좀 계속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써서 이제 현장 스님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셨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이제 진나라 때의 번역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수나라 때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불교사에서는 이제 진나라 때 번역, 수나라 때 번역, 그리고 이제 현장 스님이 당나라 때 번역이니까 당나라의 번역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이 끌어지는 것을 모두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동쪽으로 흘러온 법은 이제 법 자체가 이제 인도의 법과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동쪽이 만약에 고려나 신라가 되게 되면 신라로 들어온 법도 이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번역을 통해서 이제 문자로 잘 정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그 내면을 살피는 사람의 이제 마음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이제 마음 스스로 통하는 부분들만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진나라 번역, 수나라 번역, 당나라 번역들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제 영웅들이 출연해서 틈틈이 이제 그 부처의 후계자뿐만 아니라 진나라 번역자의 후계자, 수나라 번역자의 후계자, 당나라 번역자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많은 부처님이 출연했던 시기에 위대한 이름을 떨치고 이제 그 시대 때 이제 불교 현안에 대해서 가운데에서 이제 개와 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설명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요게 해동 불교계의 그런 역할이라고 하게 된다면 중국 불교계하고 해동 불교계 역할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부터 해린 스님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불교계에서는 역시 이제 그런 불교 번역의 역사, 경전 작성의 역사 이런 속에서 이제 해린 스님을 이제 묘사를 하실 건데 그렇다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속가에 대해서 이제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케이스를 든 거죠. 하나는 양무제와 주모강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었는데 마치 이제 불교계에 있긴 하지만 불교계 비륵보살이 몸을 나누어서 양무제를 돕는 것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국사를 이해하는 키워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고려 문종과 중원국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의 자취를 드러내서 주모강에 와서 응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고려 현종과 중원국사와의 관계가 어떤 거냐 이걸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불교에서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불교를 널리 전파하고 바른 교법을 키워 넓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사에 대한 그 일생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불교계에서 국사의 역할을 이해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의 자리를, 미륵보살이 양부제를 돕는 것이라든가 문수보살이 주무강을 돕는 것처럼 임금의 자리를 공들여서 빌고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도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가 지광국사였다라고 해서 나머지 뒤에 부분들도 물론 정유산의 그런 글의 취지가 이게 반영되고 있겠지만 이 전체 속에서 불교계에서의 지광국사의 역할 그리고 이제 그 세속계에서의 지광국사의 역할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눴는데 불교계의 역할에서는 진나라 번역, 수나라 번역 그리고 이제 당나라 번역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이제 지광국사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고요. 또 제가 사회에서 이제 속가 사회에서는 이제 양무제를 돕는 것처럼 주모광에 응대했던 것처럼 임금을 도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역할이 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키 포인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지 말으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정유산 선생이 그 해린 스님의 일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스님의 이름은 이제 해린이고요. 더 자는 거룡, 원주 원씨십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이름은 수몽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시작인데 그 집안의 분들은 어떤 분이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고조부와 증조부께서는 이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제 경사스러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착한 일을 하게 됐던 그런 것을 설명하시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희역이라고 해서 복희씨의 복희팔괴와 관련되는 그런 공부를 계속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안정의 노래를 상고해서 자신이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언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주 검소하고 전략했던 가풍을 쫓아서 이제 그 고조부 증조부께서도 그런 이제 검소하고 전략하는 것이 몸에 익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뒷부분보다 중요한 게 이제 희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당시 왜 희역이 중요하냐면 당시 중국 불교계에서는 이미 문왕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역을 이제 공자가 설명했던 그런 방식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문왕보다 앞선 시대 때 이제 복희역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왕역은 주로 이제 중국 중원의 그런 사람들의 이제 역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앞서서의 복희역은 이제 주로 이제 동의의 전통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제 동의의 전통 속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복희 8개를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공부들은 이제 고조부, 증조부께서만 공부하신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해린의 그 가학으로서 해린 집안의 가학, 집안 공부 내력으로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린의 그런 학문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중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이제 희역이라고 하는 복희팔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길기현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시초점을 지거나 이제 거북점을 치는 것을 이제 평상시에 그런 삶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초점을 칠 때, 이제 음양을 연구하면서 시초점을 칠 때에는 혹시 이제 본인의 운수가 불길하게 변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제 구차하게 변화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요. 또 이제 거북점을 칠 때 이제 그로 인한 조짐으로 인해서 의혹을 해결한다고 해서 이제 세상이 미혹에 빠지지도 않도록 했다라고 해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시초점이나 거북점을 치는 것을 이제 그 할아버지 길견, 원길견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서 이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원휴인데
이분은 이제 그 아관에 이뤘던 거죠. 이제 아관은 이제 지방 공무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원주시청 공무원. 그래서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이르신 분이었는데 이제 명예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높은 분이셨다. 명예는 연리보다 앞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거는 이분은 일찍부터 아이 갖기를 생각하면서 항상 자손이 번성하기를 기원했던. 근데 이게 여자분이 이러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그런 선입견을 얻고 보면 이제 남자들도 아버지들도 이제 아이 갖기를 생각하면서 자손이 번성하기를 항상 기원했던 그런 부분을 그 자기 일생의 특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그 집안 그 분위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이씨, 원주 이씨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수겸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원주 이씨의 그런 이제 집안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부분은 성품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제 본인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영리적 그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예의에 맞는 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공손하여서 이제 그 부부 관계의 관계를 보게 되면 남편을 향해서 이제 눈을 치켜뜬 적이 없이 이제 항상 공손한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의 이제 끝없이 이제 그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광목부인, 이 광목부인은 이제 지장보살의 전신인 것 같은데 이 광목부인과 같고 너무나 예쁜 얼굴은 이제 젊은 얼굴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동안의 예쁜 얼굴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제 광목부인은 이제 지장보살의 전신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이제 어머니를 구제할 소원을 세우면서 나는 지금으로부터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서 모두 성불한 다음에 정각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셔서 중생이 모두 성불하는 때가 없으므로 이제 지장보살은 이제 영원히 성불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보살님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재미있죠, 그렇죠? 할아버지는 그런 이제 복희역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밝은 분이시고 이제 그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복희역이 밝으신 분이고 할아버지는 이제 그 시초점이나 이제 거북점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지방에 그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이제 육아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어머니는 이제 그 행동이 광목부인과 같다, 지장보살과 같다라고 설명하시니까 이제 불교계에 굉장히 익숙한. 그러니까 이 집안 분위기는 여러 종교가 이제 서로 일치되어 있는 그러한 그런 그 집안에서 이제 혜린 스님이 태어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측면입니다. 일찍이 어머니 꿈에서 이제 그 강과 바다의 물이 맑게 넘치고 샘과 우물에 인해서 이제 물이 솟아오르는데 이로 인해서 임신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마치 이제 우주의 길을 마신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의 그 태어난 자취는 여러분들 요순 임금님 아시죠? 중국의 유명한 요 임금님, 순 임금님의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분이 이제 제곡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제곡의 비가 되는 분이 이제 강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강원을 불허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원주 이씨, 그러니까 혜린의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천자의 비가 이제 오히려 불어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탁태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탁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부모의 선택으로 아이를 갖는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계에서는 그게 아니고 태아가 이제 부모를 선택해서 임신을 맡긴다 이런 뜻이 이제 탁태라고 하는 뜻인데 그만큼 이제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가 각각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건데 이제 그 혜린 부모를 선택해서 임신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치 이제 진나라 왕도의 아들인 왕수와 같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고 이윽고 이제 다리 차서 마침내 상서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였으니 이제 그때가 984년 갑신년 12월 금음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사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이제 해린의 어릴 때 이름은 이제 수몽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어서 이제 가계와 탄생 연기에 대해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어난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 옛날 밝은 군주가 즉위한 2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큰 강과 작은 강 그리고 샘과 연못이 호련히 가득 차 넘쳤으니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상서와 같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비교해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밝은 군주 즉위 24년 그러니까 그 명왕 즉위 24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월인석보가 지어졌을 때 그 불교의 그런 역사를 쭉 정리하게 되면서 이제 부처님이 탄생했던 그런 연도가 이제 BC 기원전 1027년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주나라 그 소왕 24년이었다. 그 24년 갑인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그런 조선시대 때의 생각도 이제 고려전기의 생각과 거의 같은 생각이어서 결국 이제 그 소왕 갑인년 소왕 24년이 아마 즉위 24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께서 탄생하신 상서라고 설명했는데 이제 지왕국사의 탄생과 비교해 보면 처음과 끝의 징조가 하나도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유산이 보기에는 지왕국사의 탄생이나 부처의 탄생이라든가 그것이 거의 이제 같은 격이었다 이런 정도로 높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승탑을 지을 때도 그 사각탑을 승탑을 한 것도 이제 부처와 같은 지위로 생각을 해서 올린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승탑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정유산이 보기에 그 지왕국사의 탄생하고 부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비교할 정도로 지왕국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글을 지금 남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사께서는 태양의 정지를 받아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이제 연꽃의 품성을 갖고 계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그 태양의 정기, 연꽃의 품성.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설명하고 있는 태양과 관련되는 그런 모든 그런 신화도 이제 받아서 태어났고 또 불교계에서 얘기하는 이제 연꽃과 같은 품성을 다 같이 생각을 해서 동아시아와 그 불교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의지는 그 무엇을 탐하든가 이제 무엇에 사랑에 빠진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빨리 끊어버리는 것에 두셨고 마음은 이제 육체를 보살피는데 두지 않으셨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광국사의 학업 이력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아주 어린 나이 7, 8세 되는 나이에 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그 등과를 해야 되겠다. 학교를 공부하기에 힘써서 이제 이수겸 이분 아무나 원주 이씨의 분이니까 아마 어머니 원주 이씨의 어떤 그 친족 되시는 분일 것 같은데 이수겸을 찾아가서 이제 학업을 청했는데 그럴 때 이제 수겸이 혜린을 보고 이게 이게 특이한 그릇이구나 이렇게 알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큰 도량을 지도할 능력이 없으니 자네의 마땅히 밝은 스승을 찾도록 노력해라 해서 이제 스승 되기를 이제 거절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그 스승이 제자를 선택할 때에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제자들만 선택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한 노파가 있어서 이제 관상을 잘 보는 이제 그 노파가 있었는데 혜린의 손금을 보고 만약에 자네가 출가해서 스님이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도 주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렇기도 했었고요. 에피소드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랬는데 이제 대사께서는 이제 본인이 뭐 산까지를 잘 다루는 달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까지를 잘 다루는 그 도주에 이제 종사할 생각에 막 꼴똘했던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닮은 셈이죠. 할아버지가 시초점하고 거북점을 잘 치셨으니까 그런 것을 했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전에 복희역과 관련되는
그런 사고가 좀 익숙해졌을 테니까. 그런데 굉장히 익숙해서 이제 그 공자 맹자의 가르침, 노장의 가르침 이런 데도 관심도 없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분이시고요. 또 이제 그 소위 과거에 합격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걸맞는 그 수레와 관을 타는 것도 아주 사소하게 봤고, 또 맛있는 음식을 이제 그 곡식 축정이처럼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오로지 이제 복기억하고 시초점과 거북점에 그 정신을 이제 쏟고 계셨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러던 차에 이제 급히 서둘러서 이제 그 법고사, 이게 법고사로 되어 있는 문구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아마 이 법고사가 이제 바로 이제 법천사인 것 같습니다. 네, 법천사에 있는 이제 그 관웅대사의 처소에 가서 가르침을 이제 청하던 차에 관웅 스님이 이제 그 개경으로 떠나셨으니까 해린도 이제 그 법천사를 하직하고 이제 떠나게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관웅대사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남한강을 쭉 타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오색구슬문을 벗어났다 하니까 이제 해린 스님도 이제 스승을 따라서 쫓아가는데 천리가 멀지 않다고 여기면서 이제 계속 스승을 쫓아간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함께 두 분이 함께 이제 개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해안사가 있는 복면산 산 서쪽에 자리 잡았는데, 이거는 해안사가 있는 위치에서 조금 이제 산 허리를 끼고 돌아가는 곳에 산 서쪽에 이제 있는 곳이 자리를 잡으면서 실제 공부는 이제 해안사의 중강 방장에게서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서 수도하면서 그 중강 방장에게 불법도 배우고 본인 스스로 불교 서적을 연구하는 그런 생활을 이제 어렸을 때 계속 이제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10대 초반에 이런 일을 하셨겠죠. 이런 분은 이제 5, 6세 때 이미 불교를 전해 듣고 알아갔고, 7세부터 13세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금공이라고 높이 불릴 정도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럴 때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게 되면, 이제 그 10대 초반에 이제 공부했던 내력들을 보게 되면 모든 기회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조사하고 찾아내서 이제 그 가르침의 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이제 잘 캐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들으면 이제 천 가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공부 성과가 스승보다 이제 배나 높을 정도로 되어 있었죠. 그렇게 청출어람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법을 다하는 부처의 지혜, 그리고 이제 번뇌를 벗어나는 세 가지 지혜로 이제 부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데 뜻을 두면서 이제 10대를 보냈다, 10대 초원을 보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같은 이제 영특한 말게 된 관웅 스님께서 거의 이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제 수몽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해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지어주셨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결과에 이제 그 16세 때에 4월 달에 용사 관단에서 이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구족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불교 교단의 승려분들 중에서 비구니가 받는 계인데, 이제 모든 계열이 완전히 구비되었다고 해서 이제 구족계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교계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구족계를 받게 되니까 이제 마음을 씻어 더러움에서 벗어나니 마치 손으로 공중에 그림을 그린 것 같았다. 손으로 여러분 공중에 그림을 그려보면 어때요? 뭐든지 다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능력을 이제 갖춘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제 정유산 선생님께서 이제 칭송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이제 16살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순교사를 개창한 은혜를 입어서 이름을 얻었고요. 또 자원사에서 거행하는 창살도량에 나아가서 이제 부처님께 향을 올리고 이제 기도드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창살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제여 해가지고 이제 착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도량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계속 기도드리면서 10대 후반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대 후반에 관웅 스님이 이제 법천사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새매 한 마리가 쫙 날아오는 걸 보니까 이제 왼쪽 손을 펴서 이제 손바닥에 딱 받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랑이 두 마리가 절 후원에 들어와서 이제 서로 뛰고 놀다가 날이 밝자 떠나가는 일이 있어서 관웅 스님이 아 이거 아주 특이하다라고 해서 이제 기록해 두었는데 다음날 이제 국사께서 법천사에 찾아왔으니까 이것이 이제 관웅 스님의 꿈의 감흥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매나 호랑이가 어떤 의미인지라고 하는 것을 잘 추적하기 어렵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호랑이 하게 되면 여러분 산신령 호랑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전통적인 그런 생각들과 이제 뭔가 불교가 뭔가 융합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웅 스님이 이제 해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아주 기껍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사께서 어느 날 꿈의 바닷가에서 손으로 직접 잡은 고기, 물고기를 잡아 삼키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해몽하는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어느 비닐을 고기라고 하는 건 비닐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린 린자를 이렇게 고기 어자가 들어간 린자를 고쳐서 해리를 이제 해린으로 이제 개명하고 자를 이제 거룡이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이름을 한 번 더 개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도 했습니다. 21살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이제 왕주사 시험에서 이제 전국 불교계의 젊은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불교를 얼마큼 이해를 했는지, 이런 불교를 이해한 불교를 얼마큼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담경, 그러니까 불경을 이해한 정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말은 굉장히 쉽게 했으나 이제 뜻은 굉장히 심오하였다라고 설명했고요. 수험생끼리 짝지어서 문답할 때는 묻는 것은 같았는데 이제 답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답이 다른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르는 것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원망 가득하게 됐겠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이제 밝은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제가 촛불을 잡은 것처럼 이제 눈을 감아버렸다. 이때 촛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광복사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하여 다투는 사람들조차도 재갈을 채운 것처럼 입을 다물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불경의 이해 정도를 설명하는 것도 아주 뛰어났고 짝지어 문답하는 능력들도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대사의 마음은 이제 모든 혼란이 멈춘 상태, 그러니까 이제 물에 의지한 파도를 이제 탄식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진리는 이제 모든 행동을 떠난 상태니까 이제 바람을 빌린 풀무에 하답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분의 마음과 법이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장에서 논객들을 설득하는 거, 그걸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토론장들의 논객들을 설득하는 걸 굉장히 잘해서 교범이라는 인물이 이제 설득을 당해서 출간할 정도로 이제 설득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토론하다 보면 이제 도발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굳게 참아서 잘 대응함으로써 니건이란 이가 이의 중구난방을 사라지게 하는, 잘 듣고 잘 설명을 해서 이런저런 중구난방을 하게 되는 걸 굉장히 사라지게 할 정도로 이제 설명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법상에 앉아서 이제 불자를 착 잡고 좌우로 한번 휘둘리니까 이제 막 걸상이 부러질 정도로 많이 모인 청중들이 마치 시험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젊은 청년 해린이 대단한 거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정 임금이 국사의 도덕을 찬양하고 이제 대덕이라고 하는 법계를 이제 서증해 주셨다라고 설명했고요. 이때 이제 국사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 이제 분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론의 글에서 나오는데 그게 구론이
그 잉어의 뒤짐을 부끄러워하고 또 서성 공자께서 이제 기린의 앞섬을 기대했다고 얘기하게 되면서 어, 이름을 이제 그 린에서 린으로 또 다시 개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통화연 중에 버퍼를 받았는데 이제 강진홍도라고 하는 버퍼를 또 추가 취득을 하셨습니다. 또 26살 때 이제 현종 임금님이 즉위하시고 난 다음이었는데 이제 그 국사께서 이제 법천사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길에서 이제 역상가 한도라고 하는 단어가 참 해석이 안 되는데 아마도 역상가인 것 같습니다. 그 역상가 진조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함께 길을 가게 되었는데 특히 이제 진조가 역사하는 법을 잘 안다는 말 듣고 이제 국사께서 이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냥 본인도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하는 법을 잘 배우게 되면 그 원칙을 하는 법을 잘 배우는 게 뭐냐? 뭐 원칙을 알면 모든 게 쉽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원칙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헤아리는 법을 이제 알게 되게 되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잘 알게 되어서 어, 잘 알게 됐는데 나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 나는 그 지광국사께서 이렇게 이제 역사하는 법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유산이 보기에서는 이거는 그 진조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서도 이제 여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역사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 배우는 그런 인물이었고 또 평범한 일에서 이제 특별한 재주를 찾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은근히 부분을 피해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이 에피소드를 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서는 이제 그 지왕 스님이 이렇게 이제 역사하는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것도 깊이 공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 30세 되셨던 해가 이제 현종 임금께서 이제 보위에 오르신 지 5년째 되던 해였는데 이때 현종 임금으로부터 이제 특별한 칭찬을 받고 이제 대사라고 하는 법궤를 받았고요. 또 34세 때는 이제 명료도노라고 하는 법호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제 임금님들로부터 이제 관심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그런 그 일종의 선물을 받는 거죠. 이제 법호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받게 되면서 법궤를 계속 받게 되면서 이제 점점 불교계에서 아니면 이제 속가에서의 그 영향력을 이제 확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해린 스님의 일생에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평양 특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해린 스님이 그 38세 때 했던 평양 특강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이른바 이제 거란의 침입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그 거란 침입 과정에서 이제 거란도 이제 그 서경 사람들하고 이제 개경을 이관질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 이제 그 불교계의 그 주광 스님도 주광 국사께서도 이제 뭔가 거기 그 평양의 사람들을 이제 뭔가 위로해주고 격려할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흥사에서 이제 그 강경 법회가 있었는데 실제 이제 국사께서 하시는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되면 법다운 비를 쫙 뿌리셔가지고 이제 고통에 빠진 중생에까지 두루미쳐서 마치 새벽바람처럼 아주 시원하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여름의 새벽바람은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새벽뿐만 아니라 이제 밤까지 그러니까 자비의 등불을 밝게 비추어서 저녁 밤거리까지도 밝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하루 종일 모든 중생들이 이제 은혜를 받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설명하는데 두 가지를 한 거죠.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인도에서 서초에서 전해오는 이제 밀지, 분자님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면서도
국사께서 매일 한 번씩 기자 고도, 기자의 옛 소울이라고 선창하게 되면 특강을 듣는 분들이, 청중들이 세 번씩 기자의 예수도, 기자의 예수도, 기자의 예수도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런 그 평양 분들의 그런 역사적 자부심을 이제 고취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 의식을 보여드린 건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평양의 면망가들, 이제 기숙성공 이런 분들이 이제 토지 신께 드리는 축원문을 보시고 이건 물리에 맞지 않다 하고 이제 고쳐주시고요. 또 특별한 구애받음이 없이 이제 근거 없는 언사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워버리는 아주 38살의 중년의 지광 스님이 하셨던 그런 글의 학식 정도가 굉장히 높았던 모양이죠. 이렇게 이제 과감히 지워버릴 정도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제압하기도 했죠. 한쪽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기자고도 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신께 올리는 축원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이건 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과감하게 고쳐주는 그렇게 이제 그 행동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제 이제 지광 스님이 이제 문장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면 곧바로 문장이 되어 버려서 이제 문장의 대가라고 하는 해거 스님도 이제 허미백산을 했고요. 문장을 읊으면 바로 운율이 따라서 이제 운율의 대가인 담빙 스님이 부끄러워할 정도였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과감하고 민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고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회사소가 물리 안 맞는다라고 해서 이제 과감하고 민첩하기까지 했으니 누가 감히 그 평양의 그런 지식인들 가운데 국사를 어떻게 대적하겠는가라고 하는 걸로 이 평양 특강에 대해서 정유산 선생이 굉장히 좋은 글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에피소드는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40대 초반에 이제 중대사라고 하는 법궤도 올리고, 이제 개정 고묘 응각이라고 하는 법포도 더 받고, 이제 수다사에 계시기도 하다가, 이제 47살 때 해안사로 있기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덕종 임금이 즉위하셨을 때는, 덕종 임금님도 이제 국사를 이제 보다 이제 존중히 모시고자 해서, 특별히 이제 삼중대사라고 하는 법궤도 주고 이제 비단까지 한 번 더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칭을 더해서 이제 타면도원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수자법포를 더하고 비단까지 가서 이제 한상자를 이제 하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대사가로가 이제 판독할 수 없는 건데 아마 불심이 아닌가 싶은 건데 대제의 불심이 이렇게 깊건을 어찌 우물한 개구리가 침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많은 스님들이 지왕국사를 이제 경험이 이렇게 펄럭이니까 어떻게 이제 처음에 제비가 이제 한 마리 날개짓 하는 걸로 가볍게 나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면서 부처님의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출세지 가광이 굉장히 대단한 말이죠. 부처님 세상에 나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불교계에서 보면 이제 속가에서는 이제 어진 임금과 항상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여겼고요. 또 이제 명성은 이제 수로 헤아릴 수가 없었고 말씀치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뛰어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제 덕정 임금님께서도 이제 통제 연호 법동이라고 하는 법호를 더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의연종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 중의연종은 이제 덕정 임금님부터 문종 임금님까지 썼던 이제 중국의 연호인데 아마도 이 사실은 이제 덕종 임금님 당시에 주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종 임금님하고 덕종 임금님 다음에 이제 정종 임금님이신데, 정종 임금님도 이제 추천 특강도 하고요. 법계 법호를 추가 취득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후반일 즈음에 어느 날 이제 정종 임금님께서 조선일본에 이제 국사를 권례로 모셔가지고 이제 묘법 연화경에 대해서 특강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특강하도록 할 때 이제 권례에 들어오는 장면을 이제 묘사했는데, 이제 구름을 타고 오르듯이 이제 궁전의 섬도를 받고 들어와서 이제 사자자에 앉아서 특강하려고 한다면 이제 특강 자리가 있겠죠. 사자자에 앉아서 불법을 강의하는데, 듣는 이가 불법에 비해 젖는 듯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특강의 그 요체가 뭐냐면 이제 참을 앞세우고 이제 발음을 드러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보살승의 오묘한 뜻이 활짝 펼쳐지는 듯했고, 이제 미혹을 잘라내고 의심을 끊어주게 되니까 결코 만날 수 없는 오묘한 설명, 그러니까 한번 들으면 아주 시원한 거죠, 그죠? 그런 설명이 옥구슬처럼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설명이 조화로워서 솜으로 귀를 막아도 들리는 듯하고, 그러니까 어찌 이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이 좋은 설명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묵법 연화강 특강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에피소드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강을 들은 임금님께서 특별히 가는 실로 수놓은 당상복 2벌을 하사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특강 비용으로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62세 때 정종 임금님께서 역시 이제 승통으로 발탁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정종 임금님과의 에피소드가 되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문종 임금님과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 임금님은 이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라, 여러분들 하은주 3대를 설명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하고 은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가 이제 백성을 다스리듯이 기르고, 은나라가 정치를 하듯이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주나라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라고 은나라를 이렇게 앞에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문종 임금님도 아마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주대 이후보다는 그 이전의 왕조들, 그러니까 하나라나 은나라 정치했던 것을 이제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고려 정치를 했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종 임금님께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큰 사업은 이제 아름답고 왕성함에 이미 도달했다. 이게 제도를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문종 임금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은 이미 도달했었고, 이제 간절한 정성은 이제 불법에 귀의하는 것을 이제 너무 절절했다라고 해서, 문종 임금님께서 주광국사를 이제 권례 사찰로 초빙하여서 유심에 관한 이제 오묘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특강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단으로 만든 승가리 한 벌을 이제 선물로 특강료로 하사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장면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구중궁궐에서 병풍 앞에 앉은 임금, 그러니까 문종 임금님께서 그러니까 대사를 친히 맞아주셨다라고 이제 설명하셨으니까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대사께서는 지혜의 무리 가운데에서 홀로 법당에 오른 분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들을 이제 뛰어넘은 그런 인물이었다. 또 임금도 대단했고 대사도 대단했다. 이런 묘사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사를 설명할 때 이제 모든 일의 정통화에서 북쪽에 앉은 담수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런 스님도 이제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정도였었고, 또 이제 여러 사람 가운데 황제로부터 은총의 물품을 하사받은 이제 승철 스님도 이제 자신의 자리를 사양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문종 임금님한테 잘 대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 즈음에 이제 청가, 구행, 요성, 도수라고 하는 법보를 이제 추가 취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쯤에 이제 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이제 가르침이 왕성해지자, 임금님의 내외척 신동들이 다 달려와서 예의도 상관하지 않고 몰려와서 이제 공부할 정도로 이제 마구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몰려들었겠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아주 그 제자 한 분이 이제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자연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도 잘 아시겠던데, 이자연의 이제 다섯째 아들이 이제 소연 스님이신데, 이자연이 이제 다섯째 아들이 머리 깎는 것도 이제 허락을 하고, 승복 입는 것도 이제 군말 없이 동의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이제 그 아드님, 그러니까 이게 소연 스님이 되죠. 국세 제자가 되는 이후로, 부지런히 힘써서 아주 놀랍도록 이제 선정에 잘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또 우러러면서 이제 부처를 뵀다. 법도 잘했다. 선전도 잘하고 법도 잘 깨달았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게 되면 지금 금산사 주지이자 삼중대사인 소연 스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데, 증왕국사의 일생을 설명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제자인 소연 스님에 대한 그런 글이 굉장히 이제 많이 차지합니다. 이 부분이 계속되는데요. 소연 스님은 이제 부모를 하직하고 속가를 떠나서 입산한 이후에 음식을 절제해서 아침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 저녁을 먹지 않고 아침 공양만 먹었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 집은 어느 집안이냐? 이제 이자연의 따님들이 전부 이제 그 왕비가 되셨으니까, 왕비의 후비들이 모두 이제 본인과 남매지간이었었고, 왕가의 형제들은 이제 모두 집안의 외조카들이었겠죠, 그렇죠? 그러한 이제 대단한 집안의 그 출신 스님이었다는데, 이 사람은 소연 스님이시죠. 도의 극치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유교와 불교를 두루 통달하여서 그와 대등할 자가 없었고, 또 덕행과 문장은 이제 공자의 10대 지자를 능가하였고, 또 자비와 시에는 민나라 조선기대의 모든 스님을 초월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윽하게 가르쳐진 소연 스님의 높은 자질에다가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내는 집안의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 지광국세의 문화가 왕성하고 장려함이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요 글귀가 들어간 걸 보게 되면 아마 정유산이 지광국사의 일생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이 소연 스님의 영향력도, 제자인 소연 스님의 영향력도 아마 적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현화사 생활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71세 때 아주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임금의 명령으로 이제 현화사로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국사께서는 이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사양하려고 했으나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먼저 이제 임금께서 이제 그 류마, 그러니까 갈기가 검고 배가 흰말 한 피를 희사한다는 뜻으로 먼저 현화사에 보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한 비구가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미 간 곳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뭐 보살님께서 오신 거겠죠. 그래서 아마 성스러운 스님의 성스러운 체험이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화소로 들어갔죠. 그래서 현화소 들어간 다음날 이제 새벽 4시에 아직 꿈에서 깨지 못하고 이제 사몽한 그런 상태에서 한 스님과 같이 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옆에 신인이 있어서 고하기를 당신은 국사이고 옆사람은 왕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났는데 새벽잠에서 이제 비몽사몽하다가 딱 깨어나고 보니까 이제 꿈에 그 말이 생생한 거죠, 그렇죠? 그 신인이 말한 소리가 아직도 귀에 역력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신인이 얘기했던 꿈에 나타난 신인에서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미 아름다운 징조가 상사로운 일을 이제 먼저 말하고 반가운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진 것을 아마 묘사하는 표현하는 에피소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중에 지광국사가 해린 스님이 국사가 되시고 이제 나논이 이제 왕사가 되시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국사는 공부하는 게 이제 불교 책에는 불교에만 치우쳐서 공부하지 않고 여타의 책, 육아의 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노장의 책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책들, 그러니까 심지어 역산에 대한 그런 공부들도 이제 두루 공부하였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공부에는 이제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에는 일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심오한 불교의 가르침도 알고 알아서 이제 어린 나이에도 주발과 같은 천재를 낮춰볼 만한 신동이었고, 여러 책들을 힘써 배우고 익혀서 신라의 해초 스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해초 스님은 이제 왕오천 축국전을 썼던 유명한 스님이시죠. 이분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틈틈이 정유사안이 이제 우리가 그 지광국사의 그 업적들을 생각해 먹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주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해초 스님이라고 하는 분과 지광국사를 이제 대비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지만 진나라의 번역서, 수나라의 번역서, 당나라의 번역서, 그 해초 스님의 그런 공부 이런 것들이 다 공통된 게 이제 그 부처의 말씀을 잘 끊어지지 않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제 그 불경을 문자로 잘 정리해냈던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러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해초 스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배우는 선비들로 말하면, 이게 학사분들이 말하면, 이제 글을 하도 많이 지어서, 이제 문장을 쓴 그런 종이가 태양 아래 산처럼 이제 팍 쌓여 있고요. 또 그때 사용한 붓들이 이제 하늘을 들어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도, 그런 분들, 제자분들이 결국 이제 경부나 열심히 공부하는 매우 이제 그 부족한 사람이냐, 전무기 대우를 받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헬린의 그 공부에 비해서 이제 그 헬린의 제자나 그 당시 이제 주변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이었었는데, 이제 탕해유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탕계사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분이 이제 푸른 구름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을 지었으나, 이거는 기회 그런 정도야 라고 얘기했고, 또 이태백이 지은 이제 흰눈이라고 하는 시의 어떤 그 청하도 이제 진실로 이제 질이 멸멸하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그 옛 문인이나 이제 그런 문인들 두 사람, 탕해유나 이태백 같은 사람이 지은 것도 이제 헬린 스님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정도였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출가한 스님들과 제가 신도들 어느 누구의 작품과 비교하려고 해도 이제 비교 자체가 이제 불가할 정도로 이제 글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런 걸 설명을 하셨는데, 이러한 지식,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분이 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문종임금님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기대하기를 이제 범부천의 복덕을 더욱 성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대궐에서 재물보시에 힘써서 이제 공사 비용을 이제 쌓아두었죠, 그렇죠? 이게 공사 비용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건물을 짓고 했겠죠. 근데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느냐 하게 되게 되면, 그 건물에 이제 그 부처님 그림도 있어야 되겠는데, 이제 그 부처님 그림은 뛰어난 화가를 불러서 이제 부처님 그림을 그리고, 또 이제 건물과 관련돼서 이제 범종이 필요하게 됐을 때 이제 범종도 주조하고, 또 법구도 완성시켜 놓고, 그래서 이제 건물 하나를 이제 건축을 했겠죠. 근데 그 건축을 지은 목적이 이제 범부천의 복덕을 더욱 성하게 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새로 지은 건물을 보니까 이제 그 도설천의 하늘궁전을 이제 옮겨온 듯하였다라고 했고요. 또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보면, 이제 경조금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경건하게 만들어 놓은 부처님 말씀.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초도대장경을 만들 때 이렇게 이제 법상종 계통의 그런 경전들이 있는데, 그 경전들은 역시 부처님 말씀을 이제 그 새겨 놓은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 그 군화의 해장이라고 할 만하니까, 이른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처음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처음 벌어진 일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그 소위 그 법상정 계통의 그 유명 경전들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그 경론장들을 잘 그 목각에 새겨 놓은 거, 그 나무에 새겨 놓은 거,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경조금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그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소원을 내서 마침내 원만해졌으니까 이거는 마치 큰 인연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받들어 행한 국세 분별력 이건 이제 어찌로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건 무궁무진하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그 현화사의 그 도솔천에 하늘궁전을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러한 그 새로운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안에서 이제 경조금원한 일, 이제 경조금원을 통해서 이제 군나의 회장을 갖추어 놓은 일, 이런 일들이 아마 그 현화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가 그거를 이제 2년여에 걸쳐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73세 때, 또 임금께서, 대붕새도 늙어지면, 불법이 아니면 그 미혹함을 구제할 수 없고, 성스러운 모모라도, 이제 여기서 모모라도 하면 임금이라도, 스승이 아니면 배움을 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진실로 능히 법을 깨달은 이라야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국사를 내려서 자문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왕국사한테 자문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게 되면 이제 임금께서 공부시랑 상서 좌승 예부시랑을 이제 보내서 3번이나 되풀이하는 그런 걸로 이제 예로 초청을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계속 그 되풀이 하실 때마다 이제 그 국사께서 안 오셨겠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게 3번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거기다가 중치원사를 이제 보내서 이제 편지와 함께 금계법복, 은, 향유로 만든 기물, 향천 등을 다시 보냈죠. 이때에도 이제 국사가 이제 사용하자 하였으나 안 돼 하니까 이제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이제 그 추척을 수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4일 날 이제 추청에 응했으니까 그 추청 그 스님을 법천사에 모셔오는데요. 거기서 임금이 타는 수레를 대궐 밖으로 내보내서 내 제세원까지 가서 이제 예배를 갖추어서 이제 왕서를 추대하셨죠.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금의 수레를 이제 함께 이렇게 배려해서 배치해 주었던 모양입니다. 이거는 마치 그 강승혜라고 하는 중국의 스님이 그 오나라의 송건의 어가에 동승하고 다녔던 것과 같은 그런 거였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문정 임금님께서 그 증왕국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스님을 잘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레를 이제 그 배려해 주어서 타고 다니시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14세 때 이제 용서라고 하는 법청을 더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75세 때 이제 마침내 그 스님을 이제 국사로 책봉하자 하여서 친서를 보내서 이것도 역시 이제 3번, 3청,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3번 하는 3반 지례를 갖추어 가지고 이제 요청을 한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75세 때 5월 19일 날 문정 임금께서 이제 금으로 장식한 수레를 준비해 두고 친히 이제 봉은사에 거동하셔서 우리 대사를 이제 국사로 임명하셨죠. 그리고 이제 영통사주 승통난원을 그 왕사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날 한 분은 국사로 임명하시고 한 분은 왕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날을 택해서 함께 이제 그 왕사와 국사라고 하는 훌륭한 칭호를 받았으니 두 분이 모두 이게 하나가 된 일이고 또 역시 같은 날 임금의 은총을 입어서 모신 일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쌍미, 그러니까 두 미가 이제 함께 동시에 나타난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찬탈하고 남음이 있는
그러니까 한 분을 왕서를 모시고 한 분을 국사를 모신 같은 날 이렇게 모신 일들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찬탄할 만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그 신인이 전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미리 알려준 것이니 그 꿈에서 함께 눈을 뜬 스님이 아마도 이제 영통사주 나노원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노 스님과 그 해린 스님의 그 인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꿈에서 만났다고 하는 거 보면 생전에서는 별로 두 분의 관계가 좋았다 이렇게 보기는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76세 때 이제 국사께서 이제 그 왕실에 내전에 들어가서 백호자회 제1 설법주가 되셨는데, 이제 개송을 한 절반만 했을 뿐인데, 대중들이 사방에 몰려 들어와서 그 특강을 들으려고 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왕실 내전에 있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높은 분들이 다 모인 거죠. 이에 이제 문종의 임금님께서 법화를 더해서 이제 남철이라고 하는 법화를 이제 더 하사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84세 때 이제 마침내 이제 그 국사께서 이제 법전사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여러 차례 나이 많은 노인임을 들어서 임금께 사퇴할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사퇴를 청원하는 상소문도 이제 3번씩이나 올려서 물러날 뜻을 아주 간절하게 알리니까 마침내 문종 임금님께서도 하는 수 없이 이제 윤호하게 되신 거죠. 그렇죠? 이미 이때가 되면 본인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다 감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본사로 하산하시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1067년, 그러니까 84세 때 9월 22일 날 왕이 수레를 타고 이제 현화사에 거동하시어서 특별히 이제 현화사절에 모든 숙녀들의 죄를 이제 베풀어 주시고 또 이제 아주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그 주광국사하고 이제 이별하는 이제 전별 연회도 이제 마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서 국사에게 이제 하직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유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조서와 차약, 보화를 드렸는데 그 이름과 수가 너무 많아서 다 빼고 여기서는 싫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풍부한 그런 선물들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그 9월 27일 날 이제 그 본사님 법천서를 출발하고자 하니까 이제 문종 임금님께서 태자에게 명해서 제왕과 백료를 거느리고 개성 남쪽 교회까지 가서 전별하도록 하세요라고 하게 되고 또 불교계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법천사까지 호송토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법천사로 이제 하산하시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국사께서 하산하신 지 이제 3년째 되던 해. 근데 그때 이제 87세였는데, 그때도 이제 그 왕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었는데, 문종 임금님께서 연덕궁의 6째 왕자, 이분이 이제 도생스통 왕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고 현화사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현화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국사께서 그 머물던 공간이죠. 그리고 이제 국사께서 예전에 주석했던 봉천원에 특별히 이제 수자라고 하는 직임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 그런 사원 공간들마다 그 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직임을 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제 수자라고 하는 직임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피소드들 인연이 여러 나타난 것은 이것은 이제 국사 주변을 임금님께서 문종 임금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10월 23일 날 이제 마침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돌아가실 때 일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몸을 눕혀서 이제 편히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이날 밤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시다가, 국사께서 이제 그 잠에서 깨어서 이제 가부좌를 틀고 제자들한테 물었죠.
박근혜 씨가 어떻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아마 결락되어 있는데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그 대답을 들으시면서 이제 곧바로 이제 입적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그 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징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유사는 옛적에 이제 사리부를 부처 이게 10대 제자 중에서 이제 지혜 부처님인데 이분이 입적하실 때 무색계의 제천이 흘린 눈물이 마치 그 봄에 내리는 이슬비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광국사께서 입적하실 때 내린 그런 밤비라고 하는 것이 어찌 제천이 흘린 눈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탄생도 부처님처럼 설명했지만 이제 돌아가실 때에도 이제 그 사리부처와 같은 에피소드로 설명하게 되면서 지광국사의 그 생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표현해 주시는 부처님과 같은 탄생과 죽음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정유사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슬프다. 세상 나이로는 87세요. 스님이 된 이후 승납으로는 72세였습니다. 입적하시던 전날 밤에 두 개의 별이 나타났는데 등불만한 크기였었고요. 큰 쌍무지개에 떴는데 마치 용 두 마리가 나란히 누워있는 듯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니 국사께서 인멸할 조짐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적을 하시니까 이렇게 그 수자인 법령 그리고 삼중배사 소요는 가슴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부음을 이제 궁궐에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 계셨던 이제 문정 임금님께서는 몹시 놀라 애도하면서 그러니까 좌가승록과 모장정 이런 사람을 급히 파견해서 그 장사 치르는 일을 후련하게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제 전담 사신을 파견해서 빈소에 가서 빈소에 가서 그 조문을 성대하게 드리게 하면서 지혜빛, 지광이라는 시호를 증정하고 차와 향과 기름과 초를 이제 개경해서 하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주 창고의 곡식들로 필요한 인력들, 장사에 필요한 인력들을 충원하는 경비로 쓰게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입적하신 지 보름여가 지난 11월 9일 날, 그러니까 이제 빈당에 모셨을 때 한 보름여를 모셨던 것 같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법천사, 명봉사 동쪽 좋은 땅을 골라서 다비의 예를 거행하셨는데, 이 다비의 예를 거행할 때 인간과 신들이 모두 비통해하고 천지가 캄캄해지고 새와 짐승들이 슬피 울고 산봉우리도 슬프게 들어섰으니까 유정 무정이 모두 국사의 도덕이 끝남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이제 다비예 때의 인상기를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정 임금님께서 위대한 본보기를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위대한 본보기는 이제 지광국사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표제를 짓지는 못하지만 뛰어난 문장을 짓게 해서 썩지 않는 비석을 세워서 불타사라고 하는 스님과 같은 위대한 그 지광국사의 위대한 행적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대대로 전해져서 영원히 남기고자 하여서 이제 그 정유살에게 송사리 같이 변변치 못한 선비인 정유살에게 명해서 국사의 크고 위대한 위협을 밝히라 이렇게 하셨답니다. 이에 이제 정유사는 자기의 능력이 정말 없다는 거죠. 소팔 구패 고인 물 정도로서 바닷물을 헤어야 하고 이제 부족한 능력으로서 임금님의 명령을 기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단지 이제 국사의 풍물을 단서로 국사의 덕을 이제 기록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정유사 본인 역시 비록 심지가 굳고 절전해 있지만 배움도 얕고 재주도 없는 형편이고 또 수중에 한 푼의 돈도 없음을 이제 부끄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함부로 어지럽게 쓴 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해서 이제 명문을 짓는데 이 전체 비문에 실려 있는 본문은 이 명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쓴 글은 이제 서문인 거죠. 그렇죠? 서문을 써서 이제 명문을 짓는 걸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해당되는 명문을 한번 볼까요? 오묘한 불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석가모니께서 선포하신 것으로 인도에서 시작되어서 중국과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진실한 도리는 참됨과 속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보편평등의 진여는 중생과 인연에 따라 변하는 것이니 미혹한 사람들을 인도하여 바름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진실의 근거에서 방편을 빌려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명문이고요. 두 번째를 보면 큰 가르침이 두루 미쳐 중생들이 서로 기뻐하고 제2의 태양이 빛을 발하니 언덕과 골짜기가 모두 환해졌다. 인자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어주니 쑥과 난초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부처님이 점점 멀어져 남겨진 유풍이 끊어지려 하는구나. 그 누가 이을 건가? 오직 우리 스님만이 그 나쁜 흐름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래서 풀이 무성하도록 하는 기운을 밟고 태어나 태평 세상을 만났고 그 어버이를 떠나고 사랑한 이를 끊으며 이제 흰 옷을 벗고 검은 옷을 입었다. 출가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불교계의 출중한 인물이 되면서 봉황동산의 이제 시초점과 거북점이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불교계의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되면서 또 그 이전에 봉황세계에서의 시초점과 거북점도 계속 치면서 생활하셨다라고 하는 걸로 스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어야 될 그런 측면입니다. 간절함으로 부처에 이르는 길을 드러내고 입으로는 최상의 지혜를 배웠으며 안으로는 이제 공종을 탐구하면서 밖으로 유화를 공부하였으니 위계는 지상의 보살이고 명예는 천하의 으뜸이었다. 그래서 복과 지혜가 서로 가까이 있어서 곡사와 견줄만한 사람이 되게 적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시를 짓고 있고요. 계연 스님이 다시 오시고 무착 스님이 거듭나신 것과 같았다. 덕의 병은 항상 가득 차고 마음의 거울은 더욱 밝게 변하였다. 출가한 이들이 불법을 닦자 이제 궁궐에서 말달려왔다. 그리고 아름다운 황제께서 불법에 대해 물어오시니 보배로운 온 세상에서 영화롭게 모셨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천재의 스승이 되어서 천도에 맞추어서 하늘의 도에 맞추어서 행동하시고 또 널리 나라를 돕기 위해서 마음속 품은 생각을 영혼토록 붙였는데 험한 세월로 인한 큰 위험으로 에워싼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없음을 알렸다. 여산에 돌아가 늑도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 부분이 이제 그 법전사로 돌아가실 때쯤인데 우리가 이제 서문에서는 이게 험한 세월에 의한 큰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본인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아마 그거 말고도 무언가 이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험한 세월, 큰 위험, 그리고 이제 여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귀절이기도 합니다. 몸이 비록 건강하여 세지 않지만 이 세상은 멀지 않아 끝날 것일세. 아름다운 제후도 맛을 잃었고 향기로운 담복향도 향기가 없네. 임금과 신하들이 애통해하는데 오장육부 오려내듯 슬퍼하였고 백성들도 너너 없이 애통하며 부모이나 아이처럼 통곡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대사 국사의 입적에 대해서 이제 묘사한 그런 명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슬퍼하는 제자들이 벌떼가 같아서 남기신 가르침을 이제 생각하고 사모했고 또 돌아가신 분의 생전 자취를 적어서 비에 새겨서 후세의 표본으로 삼고자 하여서 바닷물을 막으려는 짧은 지회로 세 사람이 나타난들 고인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국사의 맑은 덕과 뛰어난 명성이 먼 미래가 다하도록 이제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렇게 그 비도 만들고 글도 쓴다라고 하는 걸로 그 명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법천사의 그런 그 복원 혹은 재현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이제 한쪽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국사의 그 승탑원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당시에 그 중앙국사의 일생을 설명하고 있는 승탑비의 비문을 쭉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정리를 놓고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 그 승탑비에 그 새겨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 문양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림 문양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제 승탑비와 더불어서 이제 함께 있는 승탑이 굉장히 화려하게 제작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뜻으로 그렇게 제작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이제 잘 읽어내는 것을 필요한데 정유사안이 준 정보를 제가 이제 1차 가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설명을 통해서 헤딩 스님의 일생에 대해서 그리고 일생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 몇 자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음에는 이제 승탑비에 대해서 승탑비가 어떻게 제작되어 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는 걸로 다음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